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청약이 뜨겁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과거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외면받았던 미분양 단지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과연 지방시장도 괜찮을까요? 자, 저는 이게 아까 아파트가 우리 소장님께서 아파트가 오르면은 결국은 빌라나 다른 것도 따라 뛸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수도권이 이렇게 오르면은 결국은 지방도 따라 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 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매수자가 좀 있어줘야 되고 누군가 사야 되고 사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계속 이번에 대책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이 매수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뭐 5년간 양도세 특혜, 양도세 혜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지방 미분양을 꼭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결국 좋은 기회지 않을까. 그럼 그 기회 왔을 때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또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도 제 가격에서 하면 절대 안 되고 서울도 지금 아파트가 우리가 고점이 100이라고 하면은 모든 단지들이 지금 80 정도의 가격이 맞춰지고 최상급지만 85, 90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고 나머지는 거의 80으로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방 미분양도 고점 대비 80%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주면 안 되고 80% 이하로 나오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골라 사시면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럼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정부에서 발표하겠죠. 발표하면? 네. 발표하면 아마 빠르면 이번 9월달. 만약에 늦으면은 총선 지나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고민 상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저희 네이버 폼으로 접수된 내용인데요. 자, 최근 유튜브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 시청자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세권 개발이 다른 개발과 차이점과 그리고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지 이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역세권 개발은 오세훈 시장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원래 예전에 시장할 때 추진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250m, 1차 역세권 250m를 기준으로 해서 그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 그 1차 역세권 범위 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그 범위를 좀 넓혀놨죠. 350m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350m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350m까지 역세권이라고 해요. 그 1차 역세권. 그게 이제 내년 말이 지나면 후년부터는 다시 250m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번에 역세권에 대한 그게 법이 강화가 됐죠, 지금. 강화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뭐 역세권의 면적이 뭐 10만 제곱미터가 되든 20만 제곱미터가 되든 규제가 없었는데, 그게 지금 2만 제곱미터,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3만 제곱미터까지 완전 축소해 놨어요. 그 기준이 6월 30일이거든요. 6월 30일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신청한 곳들은 기존에 뭐 법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6월 30일 이전까지 타당성 검토 신청 안 한 데들은 이제 역세권 개발을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한 그런 지역들은 희소 가치가 좀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지역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 재개발인 용적률을 그렇게 높게 안 주지만 역세권 시프트는 거기다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주잖아요. 물론 500%에서 더 올려주는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 임대로 놓겠다는 거지만 용적률을 높게 주기 때문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죠.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중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추가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사업성이 높다는 거죠. 사업성이 높은 그런 지역들 그래서 좀 잘 찾아보시면은 아마 그런 지역들 서울에 여러 군데 많지는 않아요. 지금 진행을 하다가 지금 다 스톱됐거든요. 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참고로 용답동 같은 경우도 용답 1, 2구역이 다 역세권 개발을 추진했는데 1구역은 역세권 개발 추진하는 것 같고 2구역은 아직 그 타당성 검토를 신청을 안 해서 아마 신속통합계획으로 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변화들이 생기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신청해서 기존의 룰대로 진행을 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좀 투자 가치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역세권 개발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죠? 규모가 이제 굉장히 줄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역세권을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역세권에 빨리 많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규모를 키워놔버리니까 이게 점점 오래 그렇죠. 걸려버린 거예요. 빠른 거하고 상관없는 개발, 높은 용적률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규모를 축소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시 이게 지정으로 예, 그랬죠.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은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 가면 다시 규모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법이 이걸로 정해졌다 그래서 꼭 계속 이걸로 갈 거다 하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역세권 개발 규모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못하고 좀 몇 년 있다 신통하다 또 다시 역세권으로 돌 수 있겠네. 그러니까 신통해서 모은 동의율 가지고 또 갈 수 있으니까 물론 도장을 다시 찍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간 뭐 역세권 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계획이든 입지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입지가 아까 로케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했던 말이죠.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래서 입지 가치를 보고 뭐 투자를 하시면은 뭐 어떤 방식의 개발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앞세운 최대 무기는 주택 공급 확대였는데, 최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목표에 뭐 달성치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국토부에서 이번 달에 부동산 대책을 9월 20일경에 이제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 물량이 서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채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진행을 다시 신속하게 하더라도 5년, 빨라야 5년, 6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비는 거지 2026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채우려면은 빠른 공급할 수 있는 거는 거기 비아파트 물량.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특히 오피스텔, 뭐 아파텔 이런 쪽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을 좀 살려주는 쪽으로 정책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텔, 오피스텔, 아파텔 쪽으로 좀 규모 있게 가도록 좀 밀어주지 않을까. 결국은 완화, 좀 더 완화 쪽으로, 지역으로 간다는 네, 완화 쪽으로 이제 가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피스텔, 아파텔을 지금 거의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 200 가까이, 100이 필요하면 200을 지었는데 지금은 거의 제로거든요. 거의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안 하는 이유가 수요자가 없어서. 수요자가 없는 이유는 뭐 전세 사기, 뭐 전세 보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쪽에다 지금 다 전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비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이 수요를 살려야 됩니다. 수요를 살리려고 한다면 결국 전세 보증 제도를 건들 수밖에 없고 전세가를 좀 상승시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PF 있죠. 네. PF 이자를 조금 낮춰줘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PF 이자가 지금 너무 높아요. 왜냐면 뭐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10% 이상을 다 12% 가까이 받는데 그렇게 돼서는 확실히 비아파트 공급 안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PF 낮추는 것들. 그래서 또 수요자를 살려야 되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이런 정확하게.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지금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피스텔을 갖다가 주택으로 지금 혜택은 비아파트로 하고, 그죠? 이득을 보는 부분들은 주택으로 처분해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오피스텔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너무 지금, 두 얼굴에. 오피스텔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규제했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는 저렴한 임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니까 임대가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비아파트를 규제하면은 아파트가 폭등하거든요.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그 비아파트도 하나의 역할을, 부동산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규제를 해놨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 해소를 해야 되는 과정이 이번에 필요하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 공급을 갖다가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뭐 모든 서민들을 위한 그런 주택을 다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선진국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를 놓을 수 있게끔, 임대를 놓을 수 있게끔 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얘기고요. 자가 보유율이 가장 높은, 집을 가지고 있는 보유율이 가장 높아봐야 7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결국은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30%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거기에 다주택자들의 역할이 여태까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 다 똑같죠.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 정부에서 조금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이 뭐 엇갈리고 있대요.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한 방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 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전세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로 들어갈 것 같고요. 완만한 회복세로 가면은 매매가도 어느 정도는 완만한 회복세로 갈 건데, 이게 서울 전반적으로 또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모멘텀이 좀 약간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많이 상승한 상급지들, 이 마용성이나 뭐 강남 3구 같은 이런 상급지들, 또 과천 같은 이런 상급지들 주변 지역에 가격이 완만한 회복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외곽들은 아마 내년 이후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회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저랑 똑같네요, 생각이. 자,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 실거주 및 투자에 대한 문의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 시점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초기 단계 들어가면 리스크는 크지만 이익은 많다. 이익은 크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 늦게 들어가면 더 안전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늦게 들어간다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재건축하고 달라서 재건축은 진행이 되다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 아파트죠. 담장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뭐 5년, 10년 후에 재건축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재개발은 이 담장을 정부에서 쳐준 거거든요. 이게 혹시 내가 프리미엄을 높게 주고 들어갔는데 진행이 잘 안 되면은 이 담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프리미엄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3억을 주고 들어간 지역이 프리미엄이 제로가 되면 3억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행이 많이 되는 지역들, 어중진 시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저희는 이 초창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구역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타이밍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지역은 그게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쭉 갑니다. 주민들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위주로 가는 게.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20년이 재개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이 가치가 있는 지역의 미진영, 지금 강남의 뭐 모아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그 가치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 가격이 그냥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 전세도 가장 많이 뛸 거고 땅값도 많이 뛰기 때문에 그냥 개발이 안 돼도 뛰고 개발이 되면 더 많이 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투자가 훨씬 더 저는 안전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처럼 급매 많은 시점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재개발이 좀 진행되는 지역은 급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초창기인 지역은 급매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찾아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초기에 투자하면 어쨌든 투자금도 좀 작게 들어가요. 작게 들어, 많이 제일 작죠. 제일 작고. 피가 없으니까. 아까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재건축은 진행하다 안 되면은 어쨌든 아파트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만, 재개발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선을 그 지역에. 그러다가 거기에 만약에 선이 없어지면은 그 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올랐던 프리미엄이 쓱 빠지니까, 그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또 그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니까 어느 타이밍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드디어. 현재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 그리고 앞으로 투자 시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유의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전세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가 낮기 때문에 급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낮은 지역이 급매가 있고 내가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세가 회복하면 바로 또 가격도 회복하기 때문에, 왜냐면
매매가가 회복하지 않는 선에서 전세가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뛰면은 바로 가격이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위주로 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직은 그래도 급매 위주의 매수를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뛴 지역이 다시 뛰는 것보다 급매들이 가격 회복하는 게 지금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급매 위주로 좀 많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양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매들이 많은 상급지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가장 좋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김학주 대표와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경제 상황이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좋지 않죠. 올해 경제 성장률 계속 낮춰서 지금 뭐 한 0.6% 뭐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낮은 그런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하반기 경제는 고금리, 고유가 이런 것들의 전 세계가 허덕였다면 그런 것들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실타래가 풀려가면서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방 압력 요인이었던 뭐 우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철강, 뭐 이런 것들 있죠.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경제에 이 물가의 타격을 크게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또 우리가 많이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지금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뭐 미분양 물량의 위험성 그리고 이제 PF 부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외의 안팎으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지만 경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하향 안정되면서 경제도 서서히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와 24년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긴축의 시대였다면 2024년도는 이제 완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시장을 좀 넓게 보면서 투자의 계획도 잘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건강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은 아마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오늘 모시기 힘든 우리 김학주 대표 모시고 함께 우리 부동산 DJ 우리 초대 손님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